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간은 자동차 내부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외부 통신이기 때문에 사용자, 운전자와 조금 더 연관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트렌드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또 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또 이미 아시는 내용도 많을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교시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교시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차가 내부에 그러니까 내부에 컴퓨터가 너무 많아서 그 컴퓨터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통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차가 외부랑도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차가 누구랑 통신을 해야 될까요? 차가 예를 들어 자동차 딱 하면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악도 들려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클라우드랑도 연결이 되겠죠. 클라우드는 자동차 회사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블루링크 서비스 같은 거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면 블루링크 서비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쓸 수 있고. 네, 그럼 현대차가 운영하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테슬라면 테슬라가 운영하는 클라우드가 있죠. 네, 그리고 자동차 회사랑 상관없는 또 서버들이 있겠죠. 클라우드 서버들. 그거랑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스포티파이, 그러니까 그 음악 스트리밍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또 다른 자동차랑 또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속도로 상에 있는 또 다른 무슨 장치랑도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사람, 보행자랑도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끼리의 통신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가 자동차 밖에 있는 무언가와 통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되게 많지만 저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서버랑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즘 한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V2X라고 하는 기술이 대충 어떤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통신도 마찬가지로 딱 두 가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야, 자동차가 클라우드랑 통신을 한대. 이런 것 때문에 클라우드랑 통신을 한대. 이런 걸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자동차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자동차끼리도 통신을 한대. 그게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자동차가 everything, V2X 모든 거랑 통신을 한대. 그게 이런 거야 라는 정도는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클라우드인데요. 자동차가 클라우드랑 왜 통신을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클라우드에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자동차는 내 앞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미세먼지, 뭐 습도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2km, 3km 앞에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차가 막히고 있는지, 어디가 얼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이런 정보는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가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랑 통신을 해야 되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클라우드에 가서 접속을 하는, 자동차 클라우드에 가서 접속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제3자가 그 자동차에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용 패턴을 보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자동차 안에 들어와서 통신 가져가는 거를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고요.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원하는 보험사 같은 데 안 보이네요. 이거 배터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 배터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들리시나요?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안 들리시면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정보를 가져가려고 할 때 자동차 직접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테슬라, GM 이런 회사에서 되나요? 그 지금 배터리 용량이 네. 네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커뮤니케이션 허브, 통로라고 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원격 시동을 빡 걸잖아요. 자동차 시동을 빡 걸 때 스마트폰이 이쪽으로 직접 원격 시동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블루링크 스마트폰 앱을 딱 쓰면 얘가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딱 붙고요. 걔가 얘로 보냅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가 통신을 하는데 허브 역할을 합니다. 중간재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죠. 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랑 직접 통신을 하면요. 해킹 당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얘랑 통신을 하려면요. 얘가 LTE 데이터 계속 써야 돼요. 통신료는 무지 비싸집니다. 얘를 지하 주차장에 넣었으면요. 통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신을 할 수 있을 때 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고요. 얘는 잊어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이상한 접근용은 해킹. 그리고 얘가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 해킹을 당해도 얘가 이상해지는 거는 또 다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올려만 놓고 나니까 LTE 데이터를 안 써도 되죠. LTE 데이터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몇 기가바이트 요금제 쓰고 계시지 않나요? 무제한 1기가. 자동차는 몇 기가바이트 요금제 쓸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 블루링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몇 기가 정도 쓸까요? 저한테도 정확히 정보는 안 주지만 100메가바이트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요금 계속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GB 이상 요금제도 쓰고 집에 와이파이 딱 가면 집 와이파이가 딱 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딱 켜놓고 와이파이 켜놓고 집에 가면 집에 와이파이 붙어서 LTE 안 쓰고 쓰잖아요. 그 테슬라 같은 거는 집에 딱 차고에 가서 딱 가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에 딱 붙여서 와이파이 딱 붙는 순간 앱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클라우드 서버랑 붙기 위한 그런 다 방법들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의 통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미 감을 잡으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 정책을 주기 좋고 권한 같은 거를 주기도 편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는 이 정도만 줘야지. 뭐 무슨 다른 회사에 정비 회사에는 이런 정도만 줘야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나가면 아까 제가 자동차 안에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컴퓨팅 센트럴 컴퓨팅 유닛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고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 한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세 개, 네 개 또는 두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 자동차가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안에 핵심 센트럴 유닛이 한 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 나머지 한 개는 클라우드에 있고요. 이 두 개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해서 정보를 주고 받아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가 자동차 내부의 이이 구조라는 말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lectrical Electronic Architecture 에서 자동차 안에서의 전기 전자 구조를 보통 이 아키텍처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조. 예, 그러니까 바퀴 있고 엔진 있고 이런 거 말고 네, 실제 전기 전자 자동차 안에서의 전기 전자 관련된 구조를 이 구조라고 그러는데 미래의 이 구조에서는 아예 자동차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연장이 돼서 클라우드까지 포함한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 ARM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ARM이라는 회사가 그린 미래 자동차의 로드맵을 보면 맨 끝단계에는 자동차 안에 엄청나게 빵빵한 센트럴 컴퓨팅 유닛 그리고 클라우드의 컴퓨팅 유닛 이 두 개가 연동해서 이쪽에 얻는 정보는 얘가 주고 이쪽에 데이터는 다시 올리고 이래서 자동차가 동작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시는 좀 흐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 사례는 기본적인 커넥트카 서비스, 블루링크 같은 무보 같은 서비스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원격에서 시동하고 추운 날 예열하고 딱 켜놓을 수 있고요. 요새는 택배를 집이 아니라 자동차로 이렇게 택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화가 딱 저 지하 3층 B27에 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 왔습니다. 그러면 탁 누르면 트렁크 딱 열리고요. 그럼 택배가 탁 누르면 트렁크 닫고요. 트렁크 택배 같은 거. 네. 그리고 공조제요. 뭐 히터 미리 켜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에어컨 켜놓는다든지. 그리고 주차 위치 확인도 있죠. 내 차가 어디다 든지 기억이 안 나요. 또 뭔가 딱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경적 빵빵빵 하거나 비상등 펑펑펑펑 하거나. 요새 한 수 더 떠서 빵빵빵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차기를 딱 누르면 차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차에서 카메라를 딱 켜서 주위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주위를 보면 여기시다 여기가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미리 스마트폰으로 어디 가야지 내비게이션 딱 찍어놓으면 여기 자동차 안에는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는 거. 이런 거 기본 이런 기본적인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위해서도 클라우드 통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얘가 명령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컬렉션, 빅데이터 워낙 얘기들이 많잖아요. 빅데이터, 자동차에서도 빅데이터,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동차의 이력 정보를 다 모으면 UBI,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CG 베이스드 인슈런스, 지금은 뭐 8,000km 이하 타면 보험료 깎아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쪽 더 나아가면 실제로 운전을 얼마나 얌전하게 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도로를 달렸는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보험료를 더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고 많이 깎아줄 수 있겠죠. 네, 또는 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차량을 휴양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정보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제가 중고차 가격 같은 걸 산정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차 데이터를 모아서 차량 자체의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는 자기 자동차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로 정보를 모으고 이것 중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서드 파티, 다른 회사들에게 일부러 보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원격 진단입니다. 정비소에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정비소에 가면은 오기리포트에다가 진단기를 딱 꼽아가지고 쫙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고 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기능을 다 원격에서도 할 수 있게, 물론 사람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돌려보는 건 안 되지만, 네, 진단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원격으로도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가 서버와 통신을 해서 원격으로 진단을 해서 정보를 보내고요. 그리고 나면 이쪽에 있는 서버에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뭐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자동차 그쪽 AS 센터 쪽에 좀 물어보니까 실제로 오는 그 손님들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실제 차가 안 망가졌는데 걱정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거 무슨 원인이 뜬데 이거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만 막아도 사실 상당한 자동차에서로서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격에서 이제 뭔가 해주게 되면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시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통신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격 진단, 원격에서 뭔가를 진단하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시고 이미 아실 겁니다. OTA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무선 네트워크 이용해서 OTA 한다. 이거는 이미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갤럭시, 뭐 아이폰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펌웨어를 업데이트 합니다. 물론 사용자 승인을 받고 하는 거지만, 네, 자동차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미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맵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 맵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예전에 SD카드 꼽아가지고 이렇게 다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무선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맵뿐만 아니라 펌웨어, 앱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OTA가 클라우드와 자동차가 통신하는 가장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한번 딱 팔고 나면 10년, 15년 동안 그 기능이 고정이었잖아요. 근데 10년, 15년 중간에도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돼서 그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이 계속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차를 딱 대면 와이파이 딱 붙으면 얘가 앱을 업데이트를 딱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딱 가서 차를 탁 타고 문을 탁 닫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 소프트웨어 10.0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율주행 기능 중에 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격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알았으면 그거를 정비소 가서 고쳤어야 되는데 이제 OTA로 만약에 소프트웨어 결함일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결함입니다. 하드웨어 결함도 물론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냥 OTA로 소프트웨어를 내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차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팔 수도 있고요. 물론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OTA 기술이 클라우드 통신을 위해서는 되게 클라우드 통신을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원격 진단 OTA.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 모든 걸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자율주행은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갑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더 잘 돌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머신을 공부시켜야 러닝을 할 텐데 걔네들은 데이터가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한 대가 자기가 스스로 얻어낸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넣어줘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내 차뿐만 아니라 옆에 차들, 다른 차들까지도 다 모은 자동차의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다 올리고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돌려서 더 좋은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내고 나면 그거를 굳이 정비소 찾지 않고 아까 얘기한 OTA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으로 딱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개선되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쓴 정보가 또 모이고 그럼 또 개선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계속 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전 속도가 느리겠지만 어느 정도 발전 속도가 탄력이 붙으면 점점 더 붙을 수 있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컬렉션, 데이터를 컬렉트하고요. 클라우드 서버로. 그 다음에 진단을 해서 문제 없는지를 보고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 OTA로 내리고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통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뭐 굉장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뭐 LTE 가지고 하는 거죠. 자동차랑 클라우드 서버는.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만 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LTE뿐만 아니라 LTE는 4G잖아요. 3G도 아니고 4G. 네 번째 제너레이션 4G인데 5G가 이제 나왔죠. 아시는 것처럼. 4G가 LTE라고 하듯이 5G를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별칭이 NR입니다. 뉴 레디오. 그래서 그냥 보통 잘 안 쓰는데 3G는 보통 3G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4G는 또 LTE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5G는 NR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5G가 되는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역폭이 20GBps까지 커집니다. 뭐 4G LTE는 뭐 몇백 메가, 몇 1기가 뭐 기껏해 이 정도인데 20GBps까지 최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커질 수 있고요.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4G LTE도 지금 뭐 동영상 보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LTE는 문제가 지연 시간, 내가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을 때까지의 지연 시간이 보통 10ms 정도 먹습니다. 뭐 좀 상황마다 틀린데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는데 10몇 미리세컨드 정도 먹습니다. 자동차가 시속 120km로 달리면요, 그거는 몇 미리세컨드만 1-20미리세컨드만 틀어져도 몇 미터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율주행 알고리즘 돌리면 큰일 나잖아요. 한번 뭔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사이에 차가 몇 미터가 왔다가 버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연 시간이 5G가 되면 1ms 떨어집니다. 1ms면 훨씬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통신이 가능이 된다. 단지 고속도로의 이 통만 커진 게 아니라, 대역 통만 커진 게 아니라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아져서,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에서는 이 5G가 그렇게 또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물론 뭐 대규모 통신도 되고 하지만 이것보다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커졌기 때문에 OTA 같은 거 하기도 편하고요. 많은 데이터 처리할 수 있으니까 많은 데이터 모으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지연 시간, 뭐 어떤 사람은 레이턴시, 딜레이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아무튼 지연 시간이 확 줄어든 게 또 되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개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2교시 때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이제 V2X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 말씀드릴 4개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V2X는 이미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Vehicle to Everything, X가 이제 Everything이니까 Vehicle과 차 외 모든 게 통신하겠다는 목표를 진행했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차가 외부랑 통신할 때 대부분은 클라우드랑 통신하면 됩니다. 뭐 교통 정보, 충전소 정보, 맛집 정보, 뭐 날씨 정보 이런 거 그냥 클라우드로부터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큰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럭 앞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트럭 앞에 있는 작은 또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트럭도 밟을 거고, 그럼 저도 위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차에 타고 있고 앞에 트럭이 있어서 이 안에 안 보였던 거죠. 시야가 가린 거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아무리 많이 돌고 뭐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뭐 다 달아도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여기에 뭐 무슨 센서 막 달아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5, 6교시에 이제 조철영 박사님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붙여도 얘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브레이크 밟았다는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고 클라우드 서버가 얘를 가져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5G가 돼도. 그래서 얘가 브레이크 밟았다는 신호를 직접 보내줍니다. 그냥 보이죠. 네. 얘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라는 정보를 바로 보내줍니다. 이게 V2X입니다. 네. 그래서 V2X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브리띵이니까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V2V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거, 그리고 V2I 인프라랑 통신하는 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데스트리언 V2P 보행자랑 통신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V2V는 뭐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GPS, 내 위치는 어디예요? 나는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고 나 지금 가속 중이에요. 나 브레이크 지금 밟으려고 밟았어요. 내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 각도는 어디고 뭐 남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정보를 계속 옆에 차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차가 1차선과 3차선에 있는 차가 갑자기 둘 다 2차선으로 동시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사고 날 확률이 크잖아요. 그때 서로 알려주면 운전 방향을 공유해서 차선 변경을 위한 충돌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시야 밖에 있는 상황도 파악해서 제동도 미리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수 더 떠서 요즘도 어떤 것까지 연구가 되고 있냐면 이 앞에 있는 트럭이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로 앞에 보고 있는 정보를 뒤에 차에 보내줍니다. 카메라 정보를 그대로.
그러면 뒤에 차는 앞에 트럭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이 차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 이 차 앞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뭐 소위 말하는 시스루죠. 앞에 자동차가 있지만 그걸 스루해서 그냥 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모드도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V2입니다. 자동차 끼. 그리고 이제 V2i인데요. V2i는 이런 겁니다. 이제 차는 차끼리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도로랑 통신하는 겁니다. 도로에 있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커브 조심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안내 표시판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그걸 카메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거기에 어떤 기지국 같은 소형 기지국을 넣어놓고 여기는 급커브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통과 가능 높이가 얼마입니다. 또는 여기 공사로 차로가 폐쇄됐습니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노면 미끄러움. 어떤 한 차가 쭉 지나가면서 여기 미끄럽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차가 그 기지국에다가 여기 미끄럽다라는 정보를 보내놓고요. 그러면 5분 뒤, 10분 뒤에 차가 오더라도 그 기지국에서 미끄럽다는 정보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기지국을 통해서 이 차가 지나가면서 위험했다는 신호를 알려주면 바로 뒤에 안 따라오고 5분, 10분 뒤에 오는 차라도 아, 위험한 위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2i, Vehicle to Infra. 그래서 요새 뭐 한참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V2i, V2x는 이거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좀 지능형, 똑똑해지려면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기 위한 게 V2V, V2I, V2X다 보시면 됩니다. 네, V2P는 이제 사람이 건너는 거를 또는 자전거가 건너는 거를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거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 스마트폰 앱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서로 통신을 해서 이제 어떤 사고를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서는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V2M 뭐 모터사이클이랑도 했는데 뭐 실험을 해보니까 뭐 사고 거의 3분의 1 정도는 줄여주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통 안전을 위해서 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V2X 기술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 실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테슬라 자동차고 테슬라 자동차 앱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실제로 워닝 주는 그런 예입니다. 아까 제가 클라우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셀룰라 네트워크, 4G, LTE, 5G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실제로 V2X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통신 기술이 필요하냐?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단어 정도만 그냥 들어봤다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웨이브라는 기술이 있고요. 요거는 밑에 기술은 와이파이랑 거의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썼던 기술을 기반으로 웨이브라고 하는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적용을 한 10년 전 정도부터 표준화가 완료돼서 적용을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와이파이 기반이긴 한데 와이파이는 처음에 내가 어디 들어가면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탐색하고 그러니까 스캔해가지고 와이파이 찾고 결합하고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달리는 자동차에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없이 이런 걸 안 하고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게 웨이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쭉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 와이파이 마치 AP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달리면 나는 거기에 타사삭 저절로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 보내고 필요한 정보 받고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RC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LTE 기반으로는 한 7년 뒤에 그리고 5G 기반으로는 작년에 표준화가 완료된 셀룰러 기반의 와이파이가 아니라 셀룰러 기반의 LTE나 5G 기반의 V2X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기술은 좀 더 뭐 세련됐다고 그러나요? 발전이 됐고요. 그래도 상위 레벨은 기존에 있는 그 웨이브 쪽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호환성 같은 걸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앞에 말씀드렸던 DSRC랑 셀룰라 기반이랑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뭐 어디가 뭐 우세하다, 우리나라 뭘로 선택할 거냐. 얼마 전에 막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은 이쪽 셀룰라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지만 셀룰라 쪽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서울시에서 V2X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한다. 뭐 웨이브로도 기반으로 하고 5G로도 한다. 그래서 뭐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 색상, 뭐 녹색 등이 몇 초 남아 있는지, 뭐 딥러닝 카메라를 통해서 무사횡단 보행자, 터널 내 사고, 불법 주정차, 커브 구간 정지차 뭐 이런 것들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실제로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 것 같으세요? 큰 트럭이 세 대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운데 플랫투닝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군집 주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 몰려다니는 거죠. 네, 군집으로. 버스. 네네네, 버스나 트럭 같은 것들 몰려다니는데요. 보통 야 시속 100km로 달리면 이 사이의 간격이 그래도 뭐 100m, 50m 돼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 간격을 10m 정도까지 줄입니다.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연비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어요. 트럭 같은 거는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기름값을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를 10m로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맨 앞에 한 사람이 운전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차는 사람이 놉니다. 네.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놉니다. 얘가 운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라는 신호를 뒤에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급하다는 것보다 더 빠르겠죠. 앞에 브레이크 밟으니까 나도 브레이크 미리 밟으면 되고. 네. 그래서 서로 동기화돼서 기차는 서로 다른 열차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지, 그죠? 철로 연결돼 있잖아요. 철로 안 연결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연결된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운전자들은 잠깐 좀 쉴 수 있고요. 뭐 완전히 뭐 잠자면 안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중간에 대전에서 빠져나갈 차들은 대전까지는 좀 쉬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고, 그 사이에 서로 연비도 들어주고. 철새들 날아갈 때 이렇게 V자로 날아가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공기 저항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저항을 확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 여기 나중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심심하면 한번 눌러보세요. 동영상 연결됩니다. 이 차가요. 승용차가 쭈르륵 오다가 겁도 없이 여기 사이 끼어듭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차 사이에 끼어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차가 쫙 간격을 넓혀줍니다. 안전하게. 그러면 얘가 가다가 멋모르고 들어왔으니까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럼 세 번째 차가 다시 간격을 싹 좁힙니다. 마치 기차가 늘어났다 줄어갔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트럭 플랫투닝이라고 하고요. 트럭 플랫투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기능,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커넥티드카, V2X.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안전, 연비, 운전자 피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잡는 거죠. 그래서 네, 각국에서 지금 트라이얼 진행 중이고 몇 년 전부터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뭐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수도 많지만, 그래서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카가 다 적용된 그런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요거는 그림 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 보시면 네, 그냥 딱 보시면 알겠죠? 여기는 차인데 운전자가 없어요. 이 사람 맥도날드, 인앤아웃인가요? 맥도날드인가요? 하여튼 그 드라이브 스루 하러 햄버거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사러 가서 그 스피커에다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뭐 더블버거 하나 주세요, 콜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쭉 갔는데 이 사람이 보니 운전석에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말은 하고 있고요. 떡을 보고 왔습니다. 뭐 카드 결제해 주세요. 저저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운전자가 없는데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이 멀리서 원격에서 운전한 겁니다. 네, 리모트 드라이빙, 원격 운전. 그래서 지금 실제로 팬텀 모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꽤 이것도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고 눌러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지가 알아서 쫙 가서 햄버거 사가지고 옵니다. 네. 이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와버리고. 네. 근데 자료 주시질 않아서 저거를 누를 수가 없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네, 종이로만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자료 어떻게 배포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아 그렇군요. 자료는 제가 요거 전체 관장하시는 분이 김윤상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3, 4교시 하실 건데 네, 그때 좀 문의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리모트 드라이빙을 하게 되고요. 원리는 잠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율주행까지 같이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고요. 상황을 딱 보고 귀로 듣고 판단을 하죠.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다. 왼쪽으로 틀어야 되겠다. 그리고 동작을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되면요. 정보를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보죠. 뭐 레이더, 라이다, 뭐 초음파 다 있죠. 하여튼 다양한 센서들.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판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왼쪽으로 틀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액션은 또 여기다 대고 하는 거죠.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뭐 보시는 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왼쪽에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 노인 한 명이 있으면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왼쪽에 사람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는 강이에요. 그러면 운전자를 뭐 최소 희생을 위해서 오른쪽 강으로 뛰어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판단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고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하게 하자. 그럼 무인 자동차 시대는 언제 오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해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넣자.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보내서 사람이 판단해서 액션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차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 멀리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들이 이 사람에게로 무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통신이 되든 V2X가 되든 뭔가로가 되든 셀룰라가 되든 전달이 되고 판단을 하면 다시 이리로 가고 이런 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실험에 가까운 그런 시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광대역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G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저지연 되게 지연 시간이 작아야 되고요. 1ms. 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한 아까도 팬텀 모터라는 회사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SK텔레콤망만으로 하면 불안하다. SK텔레콤망, LGU+망, KT망 모뎀을 3개 붙여놓고 셋 중에 뭘 해도 되겠지. 저거 3개가 다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복수 네트워크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셋 다 안 되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손잡지. 이런 복합으로 뭔가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큰 흐름은 이런 많은 시도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커넥티비티, 자동차가 외부랑 네트워크 잘 연결되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들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마무리만 하면 자동차 내부에는 컴퓨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캔이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고 그 다음에 이더넷이라는 것들이 최근에 열심히 도입이 되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외부에는 차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랑 통신을 하는데 외부랑 통신을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동차끼리 또는 자동차 인프라 V2X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는 꼭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원장님 회사는 주로 어떤 기질을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는 이제 그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그 통신 쪽으로만 계속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에어플러그라는 회사는 와이파이랑 LTE를 섞어 쓰는 기술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을 때는 쓰면 LTE 부분을 아껴주니까 사용자를 위해서. 근데 그런 걸 만들었는데 통신 회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당연히 LTE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술 썼던 거를 지금 자동차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 커넥티비티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전에 캔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섞었을까? 외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섞었을까? 이런 거를 기술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을 같이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예. 그래서 자동차를 원래는 통신 쪽을 쭉 했었는데 그 통신 중에서 자동차용 통신을 최근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